자, 안녕하셨어요? 뭐, 올 사람 다 왔겠지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좀 일찍 시작하지 뭐. 잘 지냈어요? 뭐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요? 미안해요. 시험지를 빨리 채점을 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게으름 피면서 그냥 뭐 그러니까 직무유기하는 건 아닌데 자꾸 그게 늦어지네. 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고 그런 얘기 솔직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다음 주까지. 근데 다음 주에 또 수업이 없네. 이거 어쩌나. 자, 다음 주 수업은 지난주 수업 전부 봤죠? 영상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어나가서 지금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갑자기 지난주 수업을 그냥 뭐 우리 행사 갔다 하면은 갑자기 뻥 뜬 지금 진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다음 주 수업도 그러니까 그 전에 주말이나 뭐를 이용해서 동영상 하나가 또 올라갈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전에 또 한 번 그래서 두 번의 동영상으로 보강은 완전히 완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자 이거 빨리 끝내놓고 계속 나갑시다. 그래서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이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성질들이었어요. 온도니 무슨 산 염기니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효소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는 또 다른 양상 기질의 농도. 오늘 또 패드를 안 가져왔네. 기질의 농도. 그래가지고 기질의 농도 자체가 또 높을수록 효소의 활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 가만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효소의 활성이라는 얘기는 효소가 얼마나 일 잘하냐라는 얘기잖아요. 뭐 서글픈 얘기지만 효소든 사람이든 간에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같은 시간이라면 얼마나 많은 양의 성과를 내느냐 얘기는 기질을 산물로 변화시키느냐라는 얘기이고 또는 뭐 똑같은 주어진 양의 기질의 양이 똑같다면은 얼마나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완성시키느냐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는 않고 꼭 그렇게 빨리 해야 돼? 좀 천천히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그건 나만의 생각이고 그래서 효소는 무조건 일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일 잘하는 효소. 왜냐하면 효소가 느리게 일을 하면은 나중에 효소가 있으나 마나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질의 농도가 효소가 만나서 결국 변화시켜야 되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소는 별로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하나하나. 그런데 이제 드문 기질이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이게 결국 확률적인 얘기잖아요. 확률적으로 확산에 의해서 브라우니안 무브먼트라든가 그런 확산을 위해서 조를 하게 돼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 기질을 그 활성 부위라는 곳으로 끌어들여가지고서 너 이리 와 꼼짝하지 마 그러면서 이걸 뭐 팔을 부러뜨린다든가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는 일을 잘하는 거지 빨리 하는 거지 빨리. 그런데 이제 모든 효소가 다 똑같으냐 그것이. 효소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효소 A, B, C가 전부 다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선전을 쫙 하고 있는데 후보 A, B, C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 잘하는 효소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효소의 그것을 이 기질의 농도를 가지고 척도를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지. 정량적인. 뭐 전부들 일 잘한다고 전부들 말들은 하는데 확실히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척도로 그것을 이제 Km 값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서 Km 값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반값. 그러니까 전부 효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분골 대신 뼈를 묻겠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됐어. 무리하지 말고. 그럼 내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뭔가 능력치를 보여주겠다고 전부들 막 열정적으로 호소를 하겠지만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최대치를 일할 수 있는 중간치만 보여줘봐. 50%.
그때 얼마가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일을 한 50% 정도 할 수 있을 때 기질 농도가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요 Km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는 어떻게 돼? 일을 잘해 못해? 못하는 녀석이죠. 왜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농도를 훨씬 더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 기름을 더 많이 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쓸데없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Km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효소는 일 좀 빨리 하네, 잘하네? 하는 것으로 이 정량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을 이제 생화학에서는 그래서 Km 값을, 효소가 있으면 뭐 비슷한 효소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효소들을 어디서 추출을 해냈을 때 일단 성질 분석을 할 때 이런 Km 값 같은 것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효소의 Km 값은 이렇게 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얼마가 나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래프죠. Km 곡선을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곡선 안에서 Y축, X축 딱 보면 X축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거로 큰 사각형 괄호는 보통 농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 친절하게도 이제 S, substrate는 기질의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X축은 기질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이 Y축은 효소의 활성, 그러니까 뭐 효소의 활성을 속도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맥시멈은 최대치잖아요, 최대치. 그게 그러니까 Km 값을 정할 때 그 맥시멈 값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중간치를 기준으로 삼는 건 참 신의 한 수지. 왜냐하면 효소라는 것이 직선으로 계속 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기질을 계속 쏴주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게 증가를 하다가 어느 정도는 이제 질리잖아.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딱 끊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최대치를 가지고 무슨 Km 값을 구하는 등 어쩌든 하면 이게 부정확해지니까 딱 너의 이론적인 최대값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론적인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좀 많이 애를 써야 되겠죠. 귀찮은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요 반값에서 요게 Km 값, 어떤 특정한 효소. 그러니까 효소가 일을 더 잘하게 되면은 이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Km 값은 훨씬 더 Km 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기질의 농도를 표현하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지. 효소가 점점 붐떠서 일을 못하면 이렇게 가면 Km 값은 이렇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Km 값과 효소의 활성 간의 관계. 하필이면 또 이렇게 필기가 많은 날 또 패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누군가가 다른 방식으로 그럼 기질의 농도였어. 기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그렇겠지. 근데 이제는 그냥 뭐 제3자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효소를 막 으쌰으쌰 응원을 해줘가지고서 활성을 높여준다거나 또는 정반대로 와가지고 괜히 방해를 넣고 그럼 억제자겠죠. 그러니까 촉진자와 억제자가 제3자가 와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구는 녀석 그 다음에 나를 또 좀 도와주는 녀석. 항상 사람 사는 세상이나 효소 사는 세상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코팩터라고 해서 보조인자 이런 것들이 광합성 할 때도 나오고 유기호흡 할 때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주로 이제는 이런 코팩터 같은 것들에 이온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칼슘이니 마그네슘이니 영양제라고 먹는 그런 이온, 뭐라 그러지, 그거를? 미네랄이라고 하지, 그럴 때는. 그런 미네랄들은 사실 그것이 왜 영양제가 되냐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 효소에 결합을 해가지고 그 효소의 활성을, 높여주니까 일종의 우리에게 도움이 돼서 하는, 일종의 그런 미네랄도 이런 보조인자가 되겠죠, 효소 활성을. 대표적인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보조인자로서의 미네랄이 있잖아요, 우리.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된다고 막 그러죠. 철분이 부족한데 왜 빈혈이, 철분이 부족하면 피를 우리가 쏟아내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빈혈이라는 얘기를 해? 빈혈인 것과 같은 효과가 나잖아. 철분이 부족하면.
피가 안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가 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피가 돈다는 얘기는 왜 돌아야 되지?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히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철분이 없으면 일종의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단백질 산소를 운반하는 효소로서의 헤모글로빈에 이 철분은 거기 딱 들어가 가지고서 보조 인자로 역할을 해주니까 물론 산소와 직접적으로 결합도 해주지만 그 철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온들이 이러한 코팩터 보조 인자로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놀랍게도 진짜 많은 중합 효소들이 전사를 일으킨다든가 또는 또 DNA 복제를 한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은 마그네슘을 기본값으로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사실 인체에 꽤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회방을 놓는 친구들 도우미가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두지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지금 이 바빠 죽겠는 세상에 회방을 놓는다고 참 그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억제자들이.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류로 경쟁적, 비경쟁적. 여기서 경쟁적 억제자라는 것은 효소가 있는데 효소가 기질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누구가 경쟁하겠다는 얘기냐면 효소, 기질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지. 일종의 기질과 경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효소가 긴가민가 하면서 이 억제자를 잘못 덥석 무는 거지. 그런 경우가 꽤 많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약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디자인을 할 때, 드러그를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효소를 억제시키려고 할 때 그런 방식으로 그 특정 효소의 결합 부위, 활성 부위에 또 붙을 수 있는 어떤 약을 디자인을, 구조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아주 일반적인 형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쟁적 억제자 또는 경쟁적 억제자와 비경쟁적 억제자의 차이는 뭐냐 하면 경쟁적 억제자는 효소의 그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게 경쟁적 억제자입니다. 그 얘기는 기질과 생긴 게 매우 비슷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모션만 취해도 그냥 기분이 안정되는 느낌. 20년이 지나도 이 느낌을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20년 전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딱 그냥 단칼에 끊었는지 나도 참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상종을 말아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게 니코틴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별로 맛을 못 본 모양인데 표정이 혹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니코틴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니코틴이 경쟁적.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것과 생긴 것 자체는 그다지 흡사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수용체 아세틸콜린을 결합을 한 그 수용체 일종의 효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신경 전달을 계속 하는데 아세틸콜린 대신에 니코틴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아세틸콜린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뭐 근육 수축 같은 것도 하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일은 이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을 또는 우리에게 중독성을 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또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또 아세틸콜린이거든. 그래서 그 니코틴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또 중독은 물론 범이고 평안함을 제공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식으로 똑같이 거기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것처럼 이 경쟁적 억제자들은 이렇게 활성 부위의 기질 대신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경쟁적 억제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억하심정을 붓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효소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뭐 약을 탔단 말이야. 경쟁적 억제자를 탔다. 물론 승질은 나겠지만 그 여러분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는 뭐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여기에 어떤 경쟁적 억제자가 오염이 됐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 해결책은 매우 간단해요. 효소를 늘린다. 효소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은 왜냐하면 효소를 늘려봤자 똑같은 양이면은 그 늘려진 효소들도 물론 조금의 효과는 있겠지만 어차피 똑같이 같은
확률로 각 효소당 그 억제자와 만나게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 대신에 누구를 늘려버려? 기질을 늘려버리면 되지. 경쟁적 억제자는 거기 들어있는데 기질의 농도를 훨씬 다 무슨 뭐 인해 전술 하듯이 그냥 양으로 때려버리면 확률상 이 효소가 여기에 물론 억제자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효소가 억제자와 만날 확률과 기질과 만날 확률 어느 것이 훨씬 높아요. 이 기질과 만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이 효소의 활성에 큰 영향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대세에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쟁적 억제자 큰 문제 없어. 그러니까 많이 경쟁하도록 해야 그래. 하든가 뭐. 그러나 이 두 번째 타입은 이 비경쟁적 억제자는 골치가 아픈 거지. 왜냐하면 이 특히 독성 물질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효소가 결합을 할 수 있어. 경쟁적 억제자와 비경쟁적 억제자가 둘 다 효소에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점이긴 하나 경쟁적 억제자는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잖아. 그랬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거나 그만큼 기질과 닮았다는 얘기지. 근데 이 비경쟁적 억제자는 기질과 전혀 닮은 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소의 어느 부위에 다른 부위에 들어가서 효소 자체의 구조를 망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경쟁적 억제자가 보통 웬만한 경우에 딱 붙어버리면 효소 자체의 이 고유한 그 모양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기질이 있어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효소를 억제시키는 경우도 꽤 있고 운이 좋으면은 이런 비경쟁적 억제자가 붙었다가도 잠시 괴롭히다가 그냥 재미없다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경우는 아주 찰떡궁합으로 딱 붙어가지고 여기가 살래 여기서 살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경쟁적 억제자들은 또 다른 말로 다른 자리 다르다는 얘기는 얼로스테릭 해가지고서 또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한다는 그런 용어로 얼로스테릭이라는 용어를 여기다가 이제 같이 첨부를 시킵니다. 일반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요 세 개를 비교하는 것은 이런 그림 보통 많이 나와 있죠. 유명하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을 해서 이 기질의 모양이 변하겠지. 화학 결합의 결과로.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 기질과 완전히 100% 닮은 꼴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이 있어가지고서 여기서 이 활성 부위를 점유를 할 수 있으면 경쟁적 억제자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귀찮지.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떼어내버릴까.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한 경우는 이 효소의 여러 가지 구조들 중에서는 활성 부위 말고도 이런데 이렇게 굴곡이 생긴 부위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쩌다 보니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물질이 있었다고 하면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어쨌든 뭐 이 친구는 사실 솔직히 뭐 이게 괴롭히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서로 이게 딱 맞아 떨어져 여기 붙어서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변화해서 더 이상 기질이 여기 들어가서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적인 그런 망가뜨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효소의 활성 곡선을 경쟁적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전부 레이블을 지우고 이렇게 레이블을 딱 지우고 이 곡선 등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경쟁적 억제자, 어떤 색깔이 비경쟁적 억제자가 있을 때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그냥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경쟁적 억제자는 경쟁적 억제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원리가 뭐냐면 경쟁적 억제자가 존재하게 되면 이 효소의 Km 값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경쟁적 억제자는 Km 값이라는 것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늘려요. 그러니까 이 곡선을 그리다 보면 뭔가가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가 이게 이 분홍 핑크 또는 레드 whatever 이게 이제 정상적인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효소 활성 곡선인데 갑자기 이런 Km 값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는 왜 얘가 이렇게 일을 느리게 하지? 이거는 이제 경쟁적 그러나 언급을 했듯이 경쟁적 억제자를 퇴치시키는 방법은 기질의 농도를 거의 무한대로 쭉 올리면 효소는
자기 자신의 본연의 최대값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거든.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하고 이게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이렇게 취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비경쟁적 억제자는 효소 자체의 이 활성을 확 낮춰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구조가 변화됐으니까 더 이상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원래 자기의 최대값의 그 최대치가 이만큼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Km 값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원래 Km 값은 최대치, 효소의 최대치의 반값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효소의 기질의 농도인데, 이게 확 기준이 낮아져 버렸으니까 Km 값이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경쟁적 억제자와 비경쟁적 억제자가 Km 값의 변화를 그러니까 누구는 변화시키지 않고 누구는 변화시키는 이 차이가 이래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는 것은 일종의 범용, 꼭 굳이 억제자에게만 갖다 붙이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비경쟁적 억제자가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는 말을 도입을 했잖아요. 원래 이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는 것은 이 억제자에게만 갖다 붙이려고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무엇이든, 그것이 촉진자가 됐든 억제자가 됐든 기질 부위가 아닌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붙어가지고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양태를 우리는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llostatic regulator라고 더 큰 범위 내에서, 그 중에 allostatic regulator 안에는 allostatic inhibitor가 있을 것이고 allostatic activator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반쪽만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물론 이런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들이 전부, 지금 이 그림에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들이 전부 이 효소는 지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효소의 단백질의 1, 2, 3, 4차 구조 중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지? 4차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이 소위 말하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들은 뭐 이런 4차 구조를 가진, 다시 말하면 소단위체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백질에만 적용이 되는가 보다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아니에요. 단독으로 일하는 어떤 단백질 또는 효소에도 이 allostatic,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요거 네 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상상의 가상의 효소를 상정을 한 이유는 요것과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협동성이라는 것을 쉽게 비교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온 건데,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죠. 다른 자리 입체성은 이런 2개 이상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그런 효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 단독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이다. 다만, 여기서 이 그림은 편의상 4개로 이루어진, 4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효소를 가상을 했어요. 위는 촉진자고, 아래 그림은 억제자이라는 얘기죠. 그림을 딱 보면, 무엇을 이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려고 하는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겠죠? 뭐라는 일? 일단 활성 부위가, 이 효소의 활성 부위는 어디라고 상정을 했어요? 여기 4개의 활성 부위를 가진 복합 효소예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개의 활성 부위를 가진 효소지. 그런데 여기 소위 말하는 요 다른 자리 입체성 역할을 하는 요 촉진자가 어떤 식으로 얘를 활성을 촉진시킨다는 얘기인가? 이 그림상으로 보면 뭐 어쩌고? 활성 부위에 붙는 건 아니잖아요. 활성 부위 다른 곳에 붙잖아요. 여기 뭐 이런 틈새에 붙여가지고. 그러나 마치 웨지처럼 어떤 뭐 구조물의 웨지처럼 여기다 중간에 딱 끼워가지고서 다른 모든 구조들을 훨씬 구조를 안정화시켜서 여기에 있는 활성 부위들이 함부로 망가지지 않고 기질들을 잘 받아가지고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거 충분히 있는 얘기니까 실제로
그냥 완전히 뇌피셜이 아니라 충분히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립니다. 반면에 이것이 이렇게 똑같은 이런 웨지에 붙긴 했으나 이 물질의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물질, 이렇게 생긴 물질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물질이 결합을 하면 이것이 거의 영구적으로 이 활성 부위 동네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인데 어떤 경우에는 촉진자로 일하고 어떤 경우에는 억제자로 일하는지는 그건 뭐 얼마든지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 효소의 구조를 이제 결과적으로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 달린 문제이니까.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뭐 상식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예를 들어서 촉진자, 다른 자리 입체성 과정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효소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이런 메커니즘하고 협동성이 어떻게 다르냐? 협동성의 그림은 이것이 이제 협동성이라는 그림인데 대표적으로 이것이 협동성인 이런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효소가 헤모글로빈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다르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와 이 그림은 무엇이 크게 다릅니까? 활성 부위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구란 얘기야? 기질이란 얘기. 기질 자체가 뭐 기질이면 기질답게 그냥 네 본분에 충실해야지 왜 선을 넘어? 뭐 활성 촉진자를 역할을 또 해준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지 이거? 처음에 시동을 걸 때 기질의 농도가 별로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 효소가 일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최소한 일단 하나의 기질이 와서 여기에 붙기 시작하면은 그것으로 결과로 전체적으로 이제 연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이 모든 이 활성 부위들이 요 기질이 하나 여기 결합한 것 덕택에 전부 안정화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변신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을 이제 협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초기에 작은 농도의 기질이 이 효소의 활성에, 그러니까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함으로써 그 활성의 촉진에 훨씬 더 가속화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인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저치가 나오는 걸 좀 참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런 협동성은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만 되죠? 그러려면 협동성이 좀 전에 얘기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효소, 모든 단백질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나 이 협동성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의 조건이 있지. 모든 효소에 다 적용될 수가 없어. 어떤 효소에만? 특정한 효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정하지 않는 단백질 4차 구조를 가진 효소만이 그러니까 이 최소한 활성 부위가 멀티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의 활성 부위가 기질과 결합해서 안정화가 되면은 지금 현재는 비어 있으나 아직 찾지는 않지만 내가 찾는 이 과정이 너 때문에 내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활성 부위가 딱 하나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멀티 서브유닛, 그러니까 4차 구조를 가진 그런 복합체에만 이것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헤모글로빈은 4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된 효소거든. 2개의 알파, 2개의 베타, 헤모글로빈, 알파 헤모글로빈, 베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요 4개가 그것을 한국말로 사량체라고 하죠. 사량체. 뭐 별건 아니고 4개가 있으니까 사량체라고 해서 영어로 원어로 이걸 테트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테트라머 형식으로 일하는 어떤 효소는 다이머로 일하는 효소들 되게 많잖아요. 일양체로 둘이 짝지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또는 트라이머로 일하는 그런. 그래서 사실은 실제 현상에서 세포 안에서는 이런 단백질들이 서로 같이 이제 일을 도모해서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그렇게 친근하고 익숙한 헤모글로빈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헤모글로빈은 사실은 어쩌면 조상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이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마이오글로빈은 사실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데 헤모글로빈처럼. 근데 하나로 단량체로 일을 해요. 4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이오글로빈이 처음에 탄생을 했다가 유전적으로 보면 사실 그래요. 원래 이 유전자의 구조를 이제 서열로 추적하다 보면 이것이 이 유전자의 조상은 누구였다라는 게 파악이 되잖아요. 보면 옛날에는 이 동물의 조상, 동물의 진화에서 옛날에 이 조상 동물들은 이 미오글로빈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유전자가 어쩌다가 이제 두 개가 중복이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진화를 하면서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새로운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서 이것들이 또 여러 개가 사실 있어요. 알파 헤모글로빈, 베타 헤모글로빈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서 아기 때 어머니 뱃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헤모글로빈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일하는 헤모글로빈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는 사량체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은 협동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마이오글로빈은 협동성 같은 게 없겠지. 그래서 단백질 구조로 보면 사실은 이것이 마이오글로빈의 전체적인 구조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라는 게 딱 보면 특히 이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쪽의 단백질들은 요거 뭐지 이거? 이런 구조, 이 2차 구조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기본으로, 여러분들에게서는 사실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세요. 단백질의 2차 구조, 이거 뭐야 이거? 단백질의 2차 구조는 딱 2가지밖에 없었잖아. 얼마나 좋아. 이거 아니면 저거는. 알파 나선이냐? 그렇지. 또는 또 하나는 뭐였지? 삐뚤빼뚤? 베타 병풍. 마치 병풍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각도를 지으면서 세워놓은 그런 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는데 없어. 베타 병풍 구조가 하나도 없는 전부 알파 나선 구조로만 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이 이 미오글로빈.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실처럼 삐죽 나와 있는 거는 규정되지 않은 그런 구조거든요. 하여튼 2차 구조는 정말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나선들이 자기들끼리 특별하게 어떤 접혀가지고 이런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거 하나는 사실 떼어내가지고서 헤모글로빈에 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그대로 판박이에요. 이런 거 4개가 나는 알파 할게 너는 베타 해라 해가지고서 조금 다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헤모글로빈이고 결국 이건 뭐 굳이 그래, 괜히 쓸데없이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헤모글로빈 같은 거는 이런 곡선을 벌일 것이고 이제 그 얘기는 안 했구나. 그런 협동성을 가진 효소의 활성 곡선은 그냥 이렇게 쫙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S자 곡선으로 그래서 어떤 효소 곡선을 볼 때 이게 이상하게 밑에서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이렇게 S 이걸 영어로는 시그모이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런 S자 비슷한 곡선을 효소 활성이 보여준다면 이것은 그냥 곧바로 생각할 것도 없이 얘는 협동성이네 라고 딱
확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목임 억제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 대사 경로, 아무 데서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 경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사 경로가 무엇이냐?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저런 공원들처럼 일을 하는 요소들을 대사 경로에서 일하는 효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응물이 여기 처음에 딱 있을 때 이 산물을 만드는데 직접 한 번에 만들지 못하고 중간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개의 효소가, 보통 일반적으로 최소한 한 3, 4개의 효소가 줄 서서 나란히 내가 이것을 바꿔서 여기 넘기면 두 번째 효소가 또 가공을 해서 이쪽으로 넘기고 여기서 최종 산물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효소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이러한 방식의 일을 사실 많이 하거든.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한 번에 변화 못 시킨단 말이에요. 합성을 하거나 또는 분해를 할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metabolic pathway, 대사 경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사 경로에서 일을 하는 효소들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되먹임 억제, 이 이름만 딱 들으면 무엇일까? 되먹임 억제라니? 마지막 산물이, 최종 산물이 와가지고서 내 등에다 칼을 꽂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보통 이 대사 경로에서 주로 이 큰형이나 둘째 형쯤 되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초기 단계의 효소예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그래서 결국 큰형이나 둘째 형이 막 이렇게 독려해가지고서 자식들 일 안 해하고 막 물건들 띄어다가 변화를 해가지고 막 해서 결국은 최종 결과물을, 성과를 내는데 그 성과라는 녀석이 갑자기 나를 오더니 나를 배신해서 내 등에다 칼을 꽂아? 그게 바로 되먹임 억제라는 얘기죠. 이것은 그러니까 되먹임 억제라는 것은 일종의 무엇일까? 우리가 여태까지 본 어떤 효소의 억제 메커니즘 중에 뭐였지? 다른 자리 입체성. 그러니까 이 최종 산물이 설마 나의 활성부에 와가지고서 나랑 무슨 뭐 경쟁적 무슨 억제제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억제시킨다는 얘기는 저 최종 산물이 뭔가 와가지고서 나의 어떤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서 나를 그냥 이렇게 활성을 억제하는 이런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되먹임 억제는 결국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메커니즘으로 이 효소를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신의 한 수인 이유는 이 대사 경로에서 되먹임 억제라는 이 과정이 존재하면 얼마나 좋아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재고 정리, 효소 입장에서 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 초기 단계의 효소들은 일단 무조건 여기에 기질만 오면 그냥 자기는 자기의 임무,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일을 계속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 재고는 계속 쌓이겠지. 그 재고가 얼마나 소진이 되는지 뭐 하는지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것을 신경 좀 써라라고 일부러 알아서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된 거지. 여러분, 훨씬 경제적으로 산물이 너무 많아지면 그 산물들이 와가지고서 나를 억제시키니까 중간 이제 스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산물이 이제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그 작용이 이제 떨어지니까 내가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되먹임 억제는 영구적으로 이것을 억제시키면 안 되겠지. 뭐 자살할 일이 있어? 이것은 일부러 효소가 이 대사 경로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한 또는 진화를 시킨 하나의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이걸 심지어 광분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되먹임 억제는 feedback inhibition인데,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훨씬 더 feedback이 아니라 feed forward activation을 시켜서 이때는 산물이 그냥 계속해서 이걸 막 더 북돋아서 더 해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유리하다면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겠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이제 소화효소 중에 이제
위산을 분비시키는 그런 효소들이 있는데 위산이 분비가 조금만 되면 훨씬 더 많이 위산을 분비시키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을 해서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이것을 위산을 확 분비시켜서 소화 과정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어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10분이나 남았네? 한 장이 끝났는데도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네. 자, 이게요 4장 여러분들 이제 강좌를 받았겠지만 4장에서도 4장 자체가 분량이 사실 되게 방대해요. 그거 일일이 원래 있는 대로 거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잖아.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기말고사는 4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시험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제발 그러지 말자. 그래서 4장에서 끝나지 않는 기말고사를 나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에 이것을 훨씬 그러니까 점핑을 해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강의 자료 자체는 물론 이제 나 좀 보지. 물론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경우에 특히 시험 중에도 그것을 참고를 해야 될 일이 물론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진도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훨씬 축소시켜서 이제 생각은 그래도 이번에는 광합성을 좀 끝내고 유기호흡이랑 광합성까지는 좀 끝내고 세포 주기도 좀 끝내고 1학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현미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은 아니지만 어쨌든 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부터 여러 가지 자랑하는 종류의 현미경. 그러나 이것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진도 거기서 그냥 헤어나질 못한다는 얘기니까 다 건너뛰고 역사 공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미경이 얼마나 그냥 구린 현미경인지는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을 했을 것이고 그 광학 현미경이. 그러나 사실은 실제 현미경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갖고 싶은 여러분들이 집에 하나씩 갖다 두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싶은 현미경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좋은 현미경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서 어쨌든 그런 것들 다 원리나 그런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으나 딱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형광현미경.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형광현미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광현미경이라는 것은 광학현미경의 일종입니다. 현미경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학현미경, 또 하나는 전자현미경이거든요. 이 현미경을 이 물체를 형상화하는데 어떤 소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가시광선을 사용을 하게 되면 광학현미경이고 빛 대신에 전자파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전자현미경이 되는 건데 둘 다 장점들이 또 있죠 각자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광학현미경 중에서 요즘에 이 세포생물학 또는 심지어 무슨 의학학들을 전부 선도하는 현미경이 형광현미경입니다. 형광현미경에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다른 형광현미경 안에서 물체를 보면은 관찰을 하면은 이런 아주 예쁜 형형색색들 이런 이쁜 그림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세포들 안에 있는 결합세포인데 그 세포 안에 들어보면 이렇게 핵이 딱 허렇게 형광으로 염색이 되고 나머지들은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세포 골격들이 거미줄처럼 우리의 도로망처럼 쫙 깔려있는 게 다 이렇게 각각의 물질들을 다른 색의 형광으로 소위 말하여 표지라고 해서 레이블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좋으냐면 형광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광학현미경으로 물체를 관찰할 때 염색을 해야만 되잖아. 안 보이니까. 그럼 염색을 하면 어떻게 돼? 그 세포는 그걸 끝에 죽어버려요. 염색하는 동안에 고정을 시켜야 되고 막 하니까.
그러나 형광현미경은 세포를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형광이 발현되게 할 기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 풀어놓은, 물론 보따리를 풀어놓고는 싶으나 그러면 또 이제 한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저 위에 단계에 올라가서 전부들 다 습득을 하시게 될 테니까 어차피. 그래서 중요성은, 그러니까 이 형광현미경의 중요성은 두 개의 키워드, 라이브, 살아있는 세포와 라이브, 실시간이 형광현미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그건 정말 무시 못할 장점이 되는 거지. 무엇을 관찰하려고 해도 이미 고정이 된 죽어있는 세포,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소위 말하는 아티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위적인 어떤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서 이게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물학 교과서에서 보는 무슨 미토콘드리아 그림, 엽록체 그림, 무슨 골지 그림 다 그렇게 그려져 있지, 실제로 전자현미경에서 사진 보면 아니 이게 미토콘드리아란 말이야? 믿을 수가 없네.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네? 라고 이제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실제로 전자현미경 역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아티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좀 많이, 그런 부작용인데, 이 형광현미경은 최소한 내가 보고 싶은 물질, 이것은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작은 타겟, 표적 물질 하나만을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현미경이긴 한데, 어쨌든 그 자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물질이 실시간으로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추적이 가능하다.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백미는 좀 전에 봤던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틴이라고 하는, 줄여서 GFP라고 하는 요 단백질이 요 해파리에서 유전자를 훔쳐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해파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파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밝아가는 요 형광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해파리에 있는 거를 탈취해가 가지고 와서 이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술통 모양으로 생긴 구조가. 이 단백질은 아까 본 헤모글로빈하고는 정반대로 이 완전히 베타 병풍만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아까 이 화살표 모양이 그 베타 병풍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조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여기저기 마구 붙여가지고 내가 관찰하고 싶은 단백질과 이걸 같이 융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이 단백질이 가는 곳엔 얘가 꼬리를 물고 같이 따라다니니까 나의 단백질을 추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고, 또 장난삼아 쥐도 이렇게 막 형광 물질을 발산하는 쥐도 만들고, 장난은 아니지만 장난처럼 보이겠지만 뭐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는 원조 GFP는 색깔이 이랬으나 여기다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에요. 여기다 또 돌연변이를 막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7빛깔이 넘는 무지갯빛 형광 GFP 버전을, 그러니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을 동시 표지가 가능한 거지. 한 번에 하나만 추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만큼 세상이 마구마구 이것을 이용을 해서 변화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좋게 말하면 발전이고, 뭐 나쁘게 말하면 정신사납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anyway, 그래서 당연히 노벨상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년 이것을 연구한 이 세 사람의 업적을 기리면서 노벨상을 받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 중에 이미 두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뭐 브로콜리, 콩팥에 있는 콩팥 조직이에요. 브로콜리처럼 생긴 이거 다 형광으로 염색해서 다 보이기도 하고, 뭐 세포 분열을 하는 이것도 형광으로 딱 보이기도 하고,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처와 방추사가 전부 다르게 형광으로 염색이 돼서 보이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아까 아우 집에 이런 거 하나 놓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현미경이 바로 이런 형광 현미경. 집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실험실이지 물론. 그래서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보통 한 과에 하나씩 정도만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어서 실험실당 하나씩 이런 거 전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물질. 자, 뭐 어쨌든 그리고 전자현미경 중에서는 전자현미경은 장점은 이런 식으로 배율을 크게 확대해도 전혀 이 해상도가, 이 바이러스가 직접 지금 전자현미경으로 본 바이러스가 세균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곧 발사 일보 직전에 지금 그런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충분히 관찰을 가능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파리의 입 모양. 파리가 여러분들 앉아갖고 주둥이에다가 뭘 침을 꽂고 할 때 그 입 모양이 바로 저렇게 생겼다는 거. 옛날에 뭐 3,500만 년 전인가 뭐 언젠가 그때 그 거대 대형 비행 곤충들이 살았던 그 시절에 이런 입이 보이는 이따만한 파리가 날아다녔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었을까. 그래서 자, 그런 물질을 다 보이는 것이 전자현미경이고, 꽃가루, 그다음에 적혈구와 백혈구, 이런 전자현미경이 옛날까지는 단점이 이렇게 흑백으로만 이미지를 도출해낼 수 있어서 뭐 그까이 거 별로 감흥이 안 가는. 근데 요즘은 뭐 컴퓨터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색채를 딱 입히면 전자현미경 사진들도 전부 컬러로 쭉 나오는. 그런데 이제 그런 전자현미경들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요즘 뜨고 있는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에서 뜨고 있는 대세가 형광현미경이라면, 전자현미경 업계에서 또 이 업계를 선도하는 현미경은 초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석이 되는 이 크라이오, 매우 유명한 현미경이라서 요즘은 크라이오 EM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전자현미경하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구조. 보통의 전자현미경은 그냥 세포 내를 훨씬 더 상세하게 확대해서 보는 건데, 이것은 그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단백질 구조를 이것으로 파악을 해버리는데 사용을. 그 원리는 뭐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단백질이라면은 단백질의 구조를 알고 싶다면 여태까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웠거든요. 단백질 구조를 어떻게 알지? 실패를 엄청 많이 하고, 지금 정말 하늘이 도우셔야,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겨우 제대로 이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결정을 얻는 데 성공해서 구조를 파악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단백질이든지 간에 얼려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100만 개가 예를 들어서 전부 복제가 됐다고 생각하면 단백질들이 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급속도로 나를 얼려버리면 나는 파편으로 그냥 다 이제 파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파편들이 전부 쫙 바닥에 깔려가지고서, 그럼 여러 가지 모든 다양한 표면이 파편으로 여기 다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전자현미경이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지. 컴퓨터가 그들을 전부 스캔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합성을 해서 이 원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3차원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초저온, 그러니까 이제 아주 초저온에서 이것을 나를 얼려야 되니까, 시료를 얼려서 깨트려야 되니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이 그냥 정말 완벽한 실제 분자 구조를 파악을 시킨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는데, 얘는 왜 45분이지? 시간이 늦구나, 이거.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고 10분은 쉴 테니까. 그래서 완벽한 분자 구조 때문에 이거 역시 당연히 노벨상을 물론 타는 건 뭐 다른 당상이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거 그 유명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구조, 이게 바로 그 초저온 전자현미경을 사용해서 이 구조를 딱 확인을 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중에서 요 부위에 해당하는 요것을 타겟으로 해서 항체를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 초저온 현미경이 없었으면 이 구조를 파악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몇 년은 걸렸을 것이고, 근데 그걸 단시간 안에 한두 달 안에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백신
이 전달 방식이 또 발전을 해가지고 무슨 DNA 백신, RNA 백신 같은 것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서 코로나가 발생을 한 지 겨우 1, 2년 내에 이것을 사실은 몇 달 만에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건 뭐 전무후무한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자,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 속도가 이런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사실 빨라질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포를 하기 전에 이러한 현미경을 먼저 보게 된 것이고 10분을 쉰 다음에 이제 원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